네, 안녕하세요. 유현태입니다. 네, 오늘은 어제 있었던 부천FC 대 전북현대 경기 리뷰하러 왔습니다. 부천이 전북을 3대2로 잡아내면서 이번 시즌 맞대결 그 상대 전적이 2승 1무가 됐습니다. 부천은 그 전에도 이번 시즌 습격 전까지도 전북에 접은 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 시즌 어, 파이널 B에서 만나지 않는다 그러면 2026년까지는 전북의 무패다.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뭔가 상성이 있는 것처럼 느껴질 만큼 부천이 전북을 잘 괴롭히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음, 부천 팬으로서는 너무 즐거운 결과고 굉장히 기쁜 승리죠. 예. 어찌됐든 디펜딩 챔피언을 상대로 3대2로 두 번이나 승리를 거두고 한 번은 비기고 10명이서 싸워서 비기고 그러니까 전북 상대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는 건 좋은데, 이게 또 제가 부천 팬이기도 하지만 K리그를 리뷰하는 리뷰어로서 봤을 때는 좀 안타깝게 보이는 경기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K리그에서는 전북과 같은 팀, 또 이제 대전이나 울산 같은 기업 구단들이 잘해줘야 된다. 돈을 많이 투자하니까 그만큼 성적을 가져와야 되고 시민 구단들을 압도를 해줘야지 사실은 이 투자에 따라서 성적이 나오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이제 뭔가 투자들이 이어질 거란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은 상황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저는 전북이 이번 경기를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천이 더 잘해서 이기는 경기, 이런 경기들을 사실 기대를 하는 거지. 이렇게 뭐 부천은 잘했어요. 부천은 잘했는데 전북이 못해서 부천을 제압하지 못하는 경기라고 한다 그러면 이거는 한두 번 나오는 이변이라면은 뭐 오케이. 왜냐면 그거는 이제 리그 자체를 흥미롭게 하는 게 이변이니까 그건 좋은데, 이렇게 전북이 이번 시즌 내내 부천만 나서 한 번도 못 이기고 시즌을 마무리한다, 이런 거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전북 팬들께서는 속이 터지셨을 경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길지 않게 드리고 가볼까 싶어요, 사실은. 음.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전북이 왜 부천을 상대로 이렇게 다투편 경기를 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드리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제가 약간 데자뷰 같은 생각이 좀 있어요. 데자뷰라는 게 뭐냐면, 제가 예전에 한 그 학교 다닐 때니까 한 2년 전, 3년 전 이쯤에 그 이제 여러 감독님들 거쳐가셨잖아요. 그때마다 제가 이제 막 열불 터져 하면서 몇 번 이야기를 했던 그 이야기들이 지금 다시 전북에 뭔가 돌아온 느낌이 있습니다. 그대로 된 것 같아요. 뭐냐면, 제가 예전에 그런 말 드린 적 있어요. 뭐 이게 안 되는 팀들 말씀드릴 때마다 대체로 많이 하는 얘기인데, 전북이 경기가 안 풀릴 때를 보면 이 뒤쪽에서 후방에서 공 돌리는 선수들이 터치를 몇 번 하는지 보세요, 이런 얘기 드려본 적이 꽤 있을 거예요. 그 말씀 들으신 적 꽤 있으시죠? 얘네가 공을 받아서 옆에 연결할 때까지 몇 번 터치하나 보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번 경기도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조이제, 김영빈, 김진규, 맹성웅, 그다음에 김태환, 최우진, 앞쪽 말고 뒤쪽에 있는 선수들이 볼 돌릴 때조차도, 왜냐면 여긴 여유가 있잖아. 여유가 있잖아요. 그죠? 여기 덤벼들지 않으니까 부천이. 근데도 여기서 찾는데 시간이 무지하게 오래 걸립니다. 두 번 해서 세 번, 적어도 두 번. 그다음에 보통은 세 번, 아니면 그 이상도 끌고 가요. 왜냐면 이게 목적이 분명해야 되거든요, 공을 돌릴 때. 자, 여기서 공격 시도를 해. 그러다가 여기서 뭔가 막 전개를 해보려고 해서 자연스럽게, 잠시만요. 제가 이제 배치를 이렇게 해놓기는 하지만 사실은 실제 경기 중에는 이렇게 배치 안 돼요. 제가 이제 좌우를 되게 공평하게 배치를 해놓는데 실제로 공이 오른쪽으로 가면 모든 선수들이 다 일로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어,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고, 여기 있는 이 최우진 선수 정도만 여기를 넓게 쓰기 위해서 이렇게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다 여기 있게 되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공이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이때도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왜 나올까요? 이유를 생각하면 간단해요. 이거 근데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다 아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왜 왔을까? 여기서 김태환에서 조이제로 왜 빠질까를 생각해 보면, 여기가 빡빡하니까 앞으로 못 가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죠? 반대가 그럼 넓겠네. 왜냐? 이 공간은 어차피 정해져 있고, 축구장 크기는 정해져 있고, 이쪽에 사람이 많아서 못 나왔다며. 그러면 여기는 숫자가 적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북이 공격 전개를 할 때 중요한 건 뭐냐? 빠르게 공을 전환해서 이쪽에다 보내주는 게 중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다 그러면 터치가 적어야 돼요. 왜냐면 잘 보세요. 한번 들어와. 이거를 원터치로 내주면 툭 하고 넘어가고 공은 빨리 움직이니까 오고 이게 팍 올 텐데, 그러면 1랑 정도 왔을 때 올 텐데
생각해보시면 여기서 조이재 선수가 공을 잡아. 그리고 앞에를 줘보려고 해. 근데 여기 움직임이 없어. 그래서 이쪽으로 쳐놔. 그 다음에 그제서야 여기를 줘요. 그럼 3번에 주거든요. 일로 와. 그러면 여기서 공 잡고 끄는 순간 여기 이렇게 오고, 얘도 얘 주겠구나 싶어서 오고, 여기 붙어버리고, 여기는 다시 내려갑니다. 이렇게. 혹은 여기 이제 김태환 다시 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압박 지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동을 준비하죠. 여기서. 그래서 공이 여기 와 있으면 이런 형태가 된다고요. 그러면서 여기를 주자니 거리가 너무 멀잖아. 그러니까 김영민 선수가 이걸 한번 칩니다. 잡아놓고 치면 더 좋고, 아니면 그대로 치더라도 한번 쳐. 그래서 주려고 하니 부천 선수들이 워낙 잘 뛰고 부지런히 뛰고 이걸 잘 따라다니니까 여기를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이젠 여기 줘도 압박당할 것 같으니까 못 줘. 드리블 한번 더 칩니다. 벌써 2번 건드렸죠. 이승을 주고 싶었는데 그때는 이미 패트릭이 알고 바짝 붙죠. 그러면서 바사니가 여기를 막아섭니다. 여기는 이 패스길은 내가 이걸 자르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하겠지. 그리고 구스타보도 여기 도와주겠죠. 자, 이렇게 되고 나면 줄 데가 없지. 그러면 오른쪽으로 다시 접어. 그러면 이미 벌써 3번입니다. 줄 데가 없으니까 조이대도 압박당하기 싫으니까 내려오고 다시 주고 다시 받아주러 내려가면 처음으로 돌아가요. 빌드업 시작할 때랑 똑같죠, 형태가. 이걸 반복하느라고 전반전에 전북의 공격이 거의 안 된 거예요. 이런 식이야. 그래서 아까 처음 이게 좀 수정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주변을 활용해야 돼. 그러니까 전북 선수들 너무 답답해요, 저는. 자, 여기서 이렇게 들어온다. 그러면 미드필더들도 반응이 좋아야 돼요. 왜냐면 공이 요쯤 나왔을 때 내가 요 사이 공간 비었구나. 왜냐면 공간이 날 수밖에 없어요. 축구장이 얼마나 넓은데 빈 공간이 안 나요. 이때 여기서 팍 튀어나와줘야지, 이런 위치로. 그래야지 공이 여기 딱 들어오면 얘가 움직이러 들어갈 때 여기다 탁 투입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 휙 돌면 그때 여기 이제 나오면 공간이 여기 또 벌어지잖아. 그러면 그때 다시 김태환이 나 줘 하면서 들어오면 얘도 따라 붙겠지만 이거 여기다가 오른쪽 아웃사이드를 이용해서 김태환 선수 오른발이니까 여기다 톡 돌려주고 김진규 다시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1대1 할 수도 있고 내주고 벌리고 여기다 침투시킨다든지 못다한테 넣고 돌려친다든지 이동준 이렇게 들어가게 이런 식으로 해야 풀려가죠. 연쇄적으로. 지금 부천은 팀적으로 수비를 엄청 잘했단 말이야, 이번 경기. 예를 들면 어떤 식이냐면 부천은 이번 경기에서 이승우한테 많이 따라붙었어요, 패트릭이. 그럼 빈자리를 누가 채우냐. 그리고 홍성욱이 이동준 쪽으로도 많이 붙었어. 여기서 받으러 내려가면 이걸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채우냐면 이걸 따라가게 두고 김종우가 이런 위치를 잡는 거야. 왜냐면 여기 누구 들어오면 여기 채우게. 그러다가 홍성욱 선수 따라가다가 이동준이 너무 깊이 내려간다 싶으면 말 바꾸는 거야. 자기 내려가면서 형 붙어줘. 그럼 얘가 붙는 거야. 그렇게 해서 채웠어요. 여기 채워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내려가서 도와주든지. 여기서도 이 패스각을 막아가지고 이쪽으로 가게 유도한다든지. 부천은 지금 자꾸 서로 인수인계하고 위치를 바꿔가고 묻어나왔다가 이제는 네가 하고 계속 팀적으로 공간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조직적으로 수비를 하는데 전북은 주는 사람하고 받는 사람하고만 공격을 하니까 움직여주는 3자가 없으니까 공격이 풀릴 리가 없죠. 그러니까 기초적인 게 안 돼 있다는 느낌을 너무 많이 받아요, 저는. 그래서 이게 제가 몇 장면 적어놨는데 전반 16분 30초 적어놨어요. 제가 뭐라고 써놨냐면 위치 선정 꼬라지 봐라 이렇게 써놨어. 이거 제가 정말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인데 이게 오른쪽에서 전개되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제 기억에 이게 이렇게 돼 있었어요, 배치가. 여기 이 선수가 너무 가까워졌었어.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서가지고는 이쪽 전개가 너무 어렵잖아. 그러면 이때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머리를 좀 써야지. 이렇게 빠져야지, 여기를. 라볼피아나 이거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이렇게 해서 빠져나와서 여기서 건너와서 이쪽을 쓸 수 있게 해줘야지. 근데 이걸 안 들어오고 여기 계속 위치시키면 뭐하냐고요. 공이 여기 있는데 조이제가 잡았는데 이거 공격 전개가 되겠습니까? 여기 부천 선수도 여기 바글바글한데 일로 쑤시고 들어가는 게 능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전개해서 반대 가고 싶은데 여기도 지금 거리가 너무 멀잖아. 패스 거리가. 이거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빠져나와야지. 이게 맹성훈 선수가 빠져나오는 상황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이 김진규 선수가 빠져야 되는 상황이었을 수도 있어.
어찌됐든 빠져나와야죠. 이게 안 돼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 공격 전개가 안 되니까 여기서 후방부터 이 한 칸 앞으로 전진이 안 돼요. 그러니까 공격 전개를 어떻게 하냐면 이 선에 있는 사람들이 다 뒤로 내려와. 안 그래도 여기도 전반전에 그 제가 이거 몇 번 말씀드렸는데 요즘에 그 저기 장용훈 코치님 그 이스타에서 하던 거 제가 그거 보고 아 이거 내가 알고 있던 게 맞구나 싶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면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구스타보 빼고는 전반전에 이런 4대1 빌드업을 많이 했어요. 전북이. 요 라인을 건너오지를 못하고 이 4명이 여기 있었단 말이야. 그리고 여기를 마치 이 5명이 요 5명 여기 있는 요 5명이 이제 앞쪽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 것처럼 뿌려놨어요. 여기를 이제 침투하겠다 이거지. 이런 식으로. 그죠? 여기를 이렇게 들어가겠다. 공략하겠다 이런 건데 이 4명에다가 김태현 선수가 뒤쪽에서 많이 전진을 안 하고 여 뒤쪽에 있으니까 이 5명은 수비야. 뒤에 있어. 그리고 이 5명은 앞에야. 그러면 문제가 뭐냐? 허리는 누군데? 미드필더는 누군데 대체? 그러니까 공격 포지션이 앞하고 뒤만 있는 거예요. 지금 전북은. 그렇게 분리가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공이 자꾸 안 오니까 김예건 같은 선수들이 일로 빠져나와요. 이 위치를 잡는다고요. 그리고 반대쪽에서는 이수훈과 일로 빠져나와요. 근데 그러면 문제가 뭐냐? 여기서 공을 잡더라도 여기 공을 잡았어요? 그러면 여기다 연결하거나 본인이 잡아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묻어나갈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 투입 어렵게 시켰다고 칩시다. 그러면 가서 막았을 때 여기 부지런히 도와준다 그랬을 때 공격은 누가 하냔 말이에요. 여기 누가 들어가요? 아니 얘도 빠져나오고 여기 이승 한 명 있는 걸로 된단 말이에요. 여기 숫자가 지금 보면 여기 빠져나간 걸로 숫자를 보면 부천이 3백 썼으니까 여기 뒤쪽에는 여기 한 6명 있는데 여기 4명밖에 없어지잖아. 숫자가 완전 적어지잖아요. 최우진도 원래도 수비수인데 그럼 6대3이라는 얘기예요. 사실상 공격진 숫자가 여기 나가면 그러니까 이럴 때 여기가 김예건이 빠져나오면 김진규가 여기를 올라가든 아니면 이동준이 이렇게 됐을 때 이쪽을 침투해서 하프스페이스 쪽에서 움직여주든 이런 움직임을 해줘야죠. 하다못해 이렇게 김예건이 내려오면 이동준은 안으로 들어오고 김태환이 올라가서 이런 위치를 잡아 숫자를 늘려준다든지 이런 유기적으로 위치 변화를 하면서 숫자 싸움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나와요. 전반전 내 여기 다 서 있고 나머지 다 서 있고 빠져 내려가면 그냥 내려간 거예요. 그럼 내려가서 뾰족한 수가 있냐? 없어요. 잡아주고 옆에 연결하고 어차피 뒤로 가요. 그럼 왜 내려가냐고 여기 투입했다 백패스 받는 거랑 똑같은데 이걸 반복하기 때문에 전북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후반전에 왜 됐냐? 후반전에 보니까 조금 달라지려고 노력했던 부분은 보여요.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예건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선수가 이제 앞쪽에 있는 이승우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내려오면 김진규가 올라가는 장면들을 한두 번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그냥 계속 잡고 있는 게 아니라 좀 빨리 속도를 살리자고 해서 투입했다가 리턴 나와서 전개하는 장면이 몇 번 시도는 됐어요. 근데 그러다가 세 번째 골이 들어가니까 전북은 그냥 롱킥 전술을 바꿔버렸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전북은 0대0 상황에서는 이런 전개를 전혀 보여주지 못했고 전반전 2대0까지도 0대2로 끌려갈 때까지도 이런 전개를 못 보여준 거야. 이런 아기자기한 전개 혹은 아기자기하게까지 바라는 것도 아니에요. 세밀하게 그래도 허리를 거쳐가는 플레이를 전반전에서 후반전 중반까지 거의 못했다. 이 팀이 우승할 수 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기력으로 우승한다 그러면 K리그 자체가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거를 해결을 못하는 건데 지금 시즌이 절반 이상 지나서 이제 불과 15경기를 남겨놓은 이 상황에서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이 팀이 과연 지난 시즌 디펜딩 챔피언이라고 할 수 있는가? 같은 팀이라고 하면 누가 믿겠는가라는 얘기를 저는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나오는 게 있어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정정용 감독님은 전북에 어울리는 지도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본인이 스스로라도 결단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니면 구단에서 경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이거 7월 딱 그 월드컵 끝나고 휴식기 끝나고 나서도 전북하고 대전은 감독 교체 고려하셔야 된다 이런 의견을 냈잖아요. 근데 안 하고 갔죠. 근데 똑같죠. 안 바뀌죠. 안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게 저는 인터뷰에서 많은 걸 읽는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제가 예전에 그 인터뷰 가서 질문을 해보면 안다 그랬잖아요.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어요. 주로 제가 이번 잘한 거니까 말씀드릴게요. 김기동 감독님이 예전에 전북 원정 와서 한번 이긴 경기였을 거예요. 그때 딱 얘기하는데 김기동 감독님이 그런 얘기했어요. 운이었습니다. 선제골이 운이 좋게 들어가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인터뷰들도 있었어요. 저는 그 인터뷰 보고 되게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저도 운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본인들이 준비한 거가 아니고 만들어내서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운이 따랐다. 하지만 선제골을 가지고 그런 우위에 선 걸 가지고 경기 운영을 잘해서 우리가 이겼다. 그게 평가하는 거 저는 되게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한 것과 운이 따른 것을 구분할 줄 아는 것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실수한 것과 우리가 못하는 것도 잘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분석이 정확하고 그게 선행이 되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잘 되는 걸 알아야 계속해서 잘할 수 있어요. 그걸 반복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고 이 팀의 팀 컬러로 삼을 수가 있는 거예요. 분석을 하지 못하고 이긴 경기, 운이 따라서 이긴 경기도 이겼으니까 됐어 라고 하는 거면 이건 전문가적인 접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무당과 같은 접근이죠. 야, 니네가 해줘. 그냥 구경꾼이죠. 자, 그래서 제가 그 김동원님 말씀드리다가 잠깐 넘어왔는데 제가 가끔 지도자 선생님들한테 경기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이 지도자는 안 되겠다라고 했던 지도자들이 너무 많은데 그 지도자들은 성공 거둔 적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아니야. 거의 100% 없어요. 제가 질문을 했을 때, 진경기에서 질문을 했을 때, 자, 오늘 공격 전개가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 문제였어요? 라고 물어봐요. 혹은 제가 예전엔 더 구체적으로 질문할 때도 있었어요. 시도하는 게 보이는 거야. 어떤 식으로 시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잘 안 됐을 때 그럼 제가 물어봐요. 이번 경기에서는 중원에 있는 미드필더 중심으로 공격 전개를 해보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잘 안 됐던 것 같다.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느냐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지도자 선생님들이 제가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맹하면 맹할수록 정확하게 분석하는 능력이 없으면 없을수록 두루뭉술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수들 집중력이 떨어졌다. 원하지 않던 실수가 나왔다. 선수들이 긴장했던 것 같다. 뭐 에너지 레벨이 떨어졌다. 뭐 조금 더 있어 보이게 말하는 분들은 간결하게 했어야 되는데 간결하게 안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분석이 됩니까? 제가 질문을 한 거는 그거잖아요. 왜 간결하게 못했어요? 라고 했는데 왜냐면 중원에서 플레이가 안 된 거니까 제가 거기다 대고 간결하게 플레이하시는 게 뭔데요? 라고 물어볼 수가 없잖아. 그러면 질문이 왜 안 됐어요? 라고 하면 그걸 답을 해줘야죠. 그러면 보통 잘하는 지도자 선생님들 그렇게 얘기해요. 하다못해 그런 얘기라도 한다고요. 우리 선수들이 뭐 이 수비진 사이에서 공을 잡았어야 되는데 부천의 뭐 수비진이 촘촘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 사이에서 공을 잡지 못해서 너무 어려웠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면 제가 인정을 하는 거예요. 왜냐? 그거 맞으니까 축구가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상대가 더 잘하면 어떡해요? 그럼 못하는 거지 사실. 아르헨티나가 못해서 결승에서 졌습니까? 스페인이 압도적으로 잘하니까 진 거지? 월드컵에서? 그렇잖아요. 그런 분석이라도 할 줄 있어야 돼요. 할 줄 알아야 돼. 근데 그런 무책임하게 어떤 이유를 찾지 않고 그냥 그런 결과를 그냥 뭐 마치 원인인 것처럼 설명하는 그런 거 저는 좀 싫어한단 말이에요. 이번 경기 딱 보니까 왜 뭐가 안 됐냐 그랬더니 조이제 선수가 빌드업 할 때 실수한 거 가지고 빌드업 할 때 실수가 나오고 있다. 왜 자꾸 그러는지 모르겠다. 빌드업 실수를 왜 자꾸 저지르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거 완전히 그거거든요. 개인이 실수해서 졌다 이 얘기거든요. 진짜 이 경기 개인이 실수해서 진 거 맞습니까? 이유가 그것만인가요? 뭐 조이제 선수가 첫 골 먹을 때 갈레고한테 구스타보한테 압박당해서 뺏겨가지고 먹은 거 맞아요. 근데 조이제만의 잘못인가? 그거를 분석할 줄 알아야지 지도자 아닙니까? 그게 감독 아닙니까? 우승팀에 어울리는? 저는 그 장면은 좀 더 본질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봐요. 아까 제가 다 설명드렸던 그 공격을 무지하게 못한다. 거기서 오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냐면 조이제 선수 그 전 장면 보시면요. 이쪽에 투입됐다가 밀려 나와요. 김태현 선수가. 밀려 나온다고요. 빈 공간을 못 찾아서. 그래서 압박당해서 들어오다가 김태현 선수도 뒤로 물러나다가 여기서 패스를 주게 됐는데 조이제 선수가 원래 같았으면 이걸 충분히 물러나면서 받았어야 되는데 못 물러났던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잡아놓다가 제 생각에 조금 셌어.
혹은 조이재 선수가 물을까 말까 이게 뭔가 어버버하게 된 거예요. 본인이 원하던 상황이 아닌 거예요. 내가 조이재 선수가 나 줘 하면서 저 주세요 형 김태환이 형 저 주세요 하면서 패스를 받아서 빵 때려주거나 이런 식으로 흐름이 좋아서 내가 원해서 받는 상황이 아니라 여기서 전개가 안 돼서 나와서 김태현 선수도 압박이 갈래보고 막 덤비니까 벗어나려고 나는 패스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하지 않던 타이밍에 패스가 들어오니까 미스가 난 거지. 그래서 압박당한 거예요. 한번 보세요. 조이재 선수가 김태현 선수랑 거리도 굉장히 가까웠고 뭔가 패스를 잡아놓을 때 튀거든요. 근데 조이재 선수 아시잖아요. 이런 선수 아닌 거. 그런 실수 자주 하는 선수가 아니잖아요. 여기는 결국에 저는 그 실수가 나오게 된 건 조이재 선수의 잘못이 맞습니다. 조이재 선수 정신 차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조이재 선수 실수가 없었다는 게 아니라 조이재가 구조적으로 실수를 저지르게 좋은 판이 깔리게 만들었던 것도 짚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전북이 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발전하려면 조이재 왜 너 그렇게 축구를 해?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 앞에서부터 우리가 공격이 왜 안 돼서 조이재한테 떠넘기듯이 패스를 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지. 그래서 앞으로 공이 연결되면 다시는 뒤로 나올 때 쫓기듯이 나오지 않게 여기서 충분히 앞쪽에서 볼을 돌릴 수 있게 만들어야 되고 나오더라도 조이재 선수가 이런 위치를 잡아서 공을 받을 수 있게 이런 식의 전개들을 해야지 전북이 본인들이 원하는 자리로 갈 것이다. 지금은 매우 힘들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끊기고 나면 이거 완전 부천판이에요. 부천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 경기에서도 역전 당할 뻔했어요. 거의. 동점이나 역전 줄 뻔했습니다. 보시면 부천의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팀이에요. 사실 부천. 죄송하지만. 우리 팀이지만. 왜냐면 전북 선수들이 앞에서부터 누르고 덤비면 부천 선수들이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선수들 개인기량 차이가 그래. 그렇잖아요. 덤벼드는 선수들이 막 되게 잘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후반전에 막 허둥거리기 시작하니까 전북 그 부천이 전반 내내 그렇게 잘해오던 거를 막 못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건 뭐냐면 부천이 전북을 여기다가 머무르게 해놨을 때는 잘했는데 이쪽에 들어와서 결정적인 위치에 들어와서 싸움을 벌이니까 부천이 허둥거리기 시작하거든. 그걸 생각해보면 전북이 이쪽에 접근해 올 수만 있었다 그러면 훨씬 유리하게 공격을 할 수 있었을 거란 얘기예요. 그걸 전북이 못했다는 거죠. 부천 선수 저는 욕하는 거 아닙니다. 부천 선수들은 정말 최선을 다했고 너무 잘했어요. 그리고 후반전 3골이라는 리드를 압도적 리드를 잡을 때까지 전북을 이 바깥에다 다 묶어놨어요. 여기 투입되는 거 거의 없게 너무 잘 막았어요. 너무 잘했어. 그래서 부천은 자격이 있었다 생각합니다. 잘했습니다. 하지만 전북은 엄청 못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전북이 잘한 장면이 아예 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몇 장면 보이는 게 있었는데 제가 적어놨어요. 전반 26분 30초 하나 있었는데 이게 제가 정확하게 딱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이게 올라왔던 게 이동준 선수였나? 이게 김태환이 여기 올라왔을 때였나? 그런 장면이었는데 여기서 롱킥이 넘어왔나 그랬는데 이걸 김태현 선수가 여기다가 툭 내주고 이동준이 들어가는 장면이었나 그랬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넘어갈 때에서 전진할 때 여기가 터치가 한 번밖에 없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넘어갈 때 이쪽으로 넘어갈 때 여기 있는 선수가 공을 안 잡고 있었던 공을 차지도 않는 선수 당장 받는 선수도 아닌 이 선수가 움직여줬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런 거를 연쇄적으로 만들어가면 된다고요. 또 그 다음에 이거 후반 74분 20초, 그러니까 29분 20초라고 적어놨는데 이것도 김태현 선수가 이승우 선수 쪽으로 원터치 내주는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건 약간 뒤쪽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쪽에서 이렇게 횡으로 넘어오니까 요거를 툭 내줘가지고 이승우 선수가 공을 딱 잡거든요. 앞쪽에서. 네, 요거까지는 좋았어. 이런 식으로 전개가 돼야 된다라는 건데 이 이상은 또 문제였던 게 뭐냐면 여기 이승우 선수가 이렇게 공 잡으면 따라갈 거 아닙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벌어지니까 여기서 김진규 선수가 올라왔어야 될 거예요. 제 기억에. 미드필더가 올라와야지. 여기를 침투해야 요게 이렇게 패스가 나가지. 그잖아요. 앞쪽에다가. 이런 식으로 침투한 선수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안 와. 아무도 안 와. 그래서 전북이 이번 경기에서도 후반전에 김태현 선수가 올라와서 엄청 용을 썼잖아요. 근데 김태현 선수 크로스하는 장면만 보시면 김태환 여기 있고 모든 공격수가 전북 공격수가 다 이쪽에 가 있어요. 김태환이 공을 잡았을 때
이 위치로 침투에 들어가는 선수가 단 한 명도 없어요. 계속 여기서 단순한 크로스만 올라옵니다. 그게 물론 콘셉트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전북이 리드를 빼앗기기 전에도 마찬가지였다. 여기를 가는 선수가 아무도 없다. 이거 해결 안 된다니까요.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이거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전북이 그러면 이 하프 스페이스라고 하는 위치를 안 쓰느냐? 그건 아니야. 여기 아무도 안 가느냐? 그건 아닌데 이걸 너무 죄송한 말이지만 멍청하게 써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프 스페이스 잘 쓰는 팀 지금 뭐 저기 강원이나 서울이잖아요. 이 팀들 쓸 때 보시면 그 다음에 혹은 뭐 맨시티나 아스날 같은 팀 보시면 이 하프 스페이스 쓸 때는 전형적으로 이 측면에서 이쪽으로 들어가는 패스들이 많아요. 땅볼로 특히나. 아니면 그렇지 않더라도 넘겨주는 거 할 때는 이쪽에서 이렇게 넘겨주죠. 대각으로. 예를 들면 단번에 크로스 쓸 때 얘기하는 겁니다. 이쪽 침투할 때. 여기서 왼발로 잡아놓고 이렇게 꺾어줘서 홍성욱은 아예 닿지도 않고 자르려던 백동규 머리는 넘어가고 못다가 들어가면서 탁 발로 마무리하는 이런 그림들을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그죠? 아니면은 이쪽에서 이렇게 감아주듯이 넣어서 이렇게. 그래서 홍성욱은 자르고 싶어 하나 발이 닿지 않고 이동준은 뒤로 침투하면서 공을 딱 잡게. 이런 식으로 쓴단 말이야, 하프스페이스를. 근데 전북은 여기를 이동준이 들어갈 때 어떻게 쓰냐면 이게 답답한 부분인데 여기서 패스를 줘요. 가운데서. 그래서 이걸 이렇게 넘겨요. 근데 이건 진짜 어렵거든요. 이게 대각으로 들어가는 패스랑 직선적인 패스랑 완전 달라요. 머리 뒤에서 넘어오는 걸 잡기도 힘들거니와 패스가 직선으로 넘어가서 조금만 미스가 나면 그냥 아웃이에요. 그리고 이쪽 선수는 이거 상대편 쪽 골대를 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머리로 자르기가 편한 반면에 이 선수는 내 뒤에서 넘어오거든. 그러니까 이기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거는. 근데 이런 식으로 자꾸 여기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못하는 건 아니야. 한 번씩 하는 건 좋아요. 근데 이것만 해서는 안 되거든. 근데 이거 해결이 안 되거든요. 하여튼 그런 경기였습니다. 부천은 원하는 대로 경기를 다 했어요. 그래서 역습을 통해 가지고 득점을 계속 만들었죠. 하나씩 차곡차곡. 사실 갈레고가 조금만 더 컨디션 좋았으면 한 2골 더 넣을 수도 있었죠. 네. 그런 경기였고 바사니도 좋은 슈팅을 많이 보여줬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 후반전 막판에 콤파뇨랑 못다라고 하는 대형 공격수가 들어와 있지 않았다 그러면 이런 일도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근데 뭐 물론 전북이 그러면 전반부터 못다랑 콤파뇨를 같이 쓸 수 있었느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그렇게 됐으면 강력하게 밀어붙일 수는 있었겠지만 역습은 어떻게 막겠어요. 이 두 선수는 여기가 이제 이동준이 아니라 콤파뇨라고 한다 그러면 이쪽은 사실은 공을 단순하게 크로스만 올리고 여기서 앞쪽에서 공격을 해서 역습을 들어간다 그러면 더 힘들었겠죠. 여기 미드필더 한 명이 줄어드는 거니까. 그렇게 된다 그러면 전북도 쉽지 않은 경기를 했었을 테니까. 그러니까 이게 차라리 투톱 쓸 거면 전반부터 해서 그렇게 단단하게 할 수 있는 완성도를 만들든지 투톱 쓸 거면은 뭐 뒤쪽에다 완전히 그냥 다 사냥개들만 모아놔서 그렇게 하든지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원톱을 쓰면서도 공격할 방법을 찾던지 그러니까 이도 저도 아닌 축구 답이 안 나오는 축구를 하고 있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네, 그래서 부천이 완승이었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후반 한 60분까지는 부천의 완승이다라고 표현해도 무방할 경기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부천의 실수도 나왔어요. 김연아 선수가 반칙만 잘했으면 박지수한테 골을 안 줬을 겁니다. 물론 그 이후에 뭐 이승우 선수의 결정적인 슈팅도 맞긴 했지만 저는 그런 의미에서 부천은 잘한 경기, 전북은 못한 경기였다. 이렇게 평가를 드리고 싶고 전북은 과연 나아질 여지가 있느냐. 시간이 답일까 과연? 이라는 의문을 남기면서 가볼까 싶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제가 한 명 딱 칭찬해주고 싶은 선수가 지난번 강원전 리뷰를 하면서도 제가 이야기를 했던 걸 까먹어가지고 그런데 성예건 선수가 진짜 칭찬을 안 해야 되는 선수 같습니다. 왜냐면 혹시라도 눈에 띌까봐 부천에서 종신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성예건 선수의 장점은 제가 느끼기에는 비교가 좀 죄송하지만
김진규 선수나 맹성훈 선수보다 성예건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 훨씬 더 돋보였어요. 근데 성예건 선수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저는 어떻게 보면 최근에 현대 축구에서는 더 적합한 특성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볼은 김진규 선수가 뭐 훨씬 잘 찬다고 생각하지만 성예건 선수는 수비할 때도 뒤에 있고요. 공격할 때는 늘 앞에 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장면 볼 수 있었던 게 첫 번째 골 장면도 마찬가지죠. 역습을 해가고 있는데 왜 중앙 미드필더가 거기까지 가 있냐고요. 득점할 때 보면 거기까지 가 있고, 후반전에도 전방 압박 계속 했고요. 전반전 중반인가 여기 주고받다가 김종호 선수가 이쪽에다가 이렇게 패스 줘서 패스미스 난 장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성예건 선수가 이쪽 뒤쪽에서 공을 받아주려고 해요. 처음에 여기다가 이쪽 미드필더니까 이쪽에서 이렇게 있다가 그 앞으로 이쪽에서 공격 전개가 되니까 내가 받아줄까 하고 있다가 여기 김종호 선수 쪽으로 패스가 들어가고 이렇게 중앙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하니까 바사네가 이동을 했나? 그랬더니 이쪽 공간이 열린 거예요. 전북 수비수들이 따라가가지고 이동환 선수 따라가서 여기가 열리니까 여길 들어가더라고요. 보고서 야 진짜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가 최근에 이제 눈여겨보고 있는 선수가 손정범 선수인데 되게 잘하잖아요. 근데 손정범 선수도 이런 공간 포착을 진짜 잘하거든요. 근데 성예건 선수도 이거 되게 잘하고 많이 뛰어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 김진규 선수의 주로 활동폭이 그림으로 그리면 여기 같아요. 이 이상 잘 안 가. 김진규 선수 이렇게 안쪽으로. 근데 성예건 선수 그림을 그리면 성예건 선수는 같은 위치에서 시작해서 이만큼까지 움직여요. 그러니까 앞뒤로 훨씬 깊이 움직여요. 그 덕분에 부천에 이 공격진 3명이 막 밀고 들어간 다음에 그럼 여기 따라오겠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한번 여기가 멈춰 세웠을 때 이렇게 묻어 있어요. 여기 딱 멈춰 있을 때 여기를 격파하는 하나의 화살이 됩니다. 여기 뚫고 지나가서. 그 차이가 저는 지금 부천의 상승세를 또 만들어내는 하나의 어떤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부천이 이번 경기는 진짜 잘했어요. 수비적으로 너무 안정적이었고 잘했다. 물론 전북이 못했다. 좀 더 들어왔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쪽 가운데 쪽으로.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